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호 기자입니다. 이제는 진짜 추워졌습니다. 약간 쌀쌀한데요, 진짜. 이거 쌀쌀 정도가 네. 아니라 저 밤에 오들오들 떨었어요. 이게 추워진 줄 모르고 반팔 입고 자다가 네. 오들오들 떨었는데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날씨니까 여러분들 옷 꼭 잘 여미시고 다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종훈 기자는 건강을 해칠 일이 없어. 몸이 너무 좋아. 진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지금 목소리 보세요. 목소리가 이제 살짝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네.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항상 챙기도록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 이게 왜 제가 톱으로 올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워낙 지금 그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일단은 톱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네. 이 아파트가 지금 예전에 공사비 이제 논쟁으로 한번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한번 또 지금 중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중단이 됐어요? 네, 지금 현재 잠시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머니투데이, 헤럴드 경제 여러 곳에서 지금 단독 보도로 일단은 많이 보도가 됐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가 취재를 해 보니까 현재 이제 공사비 논쟁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된 거는 맞고요. 네. 일부 매체에서는 지금 강동구청에서 이제 사용 승인이라든지 임시 준공 허가가 불가할 것이라고 했던 나온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느냐? 그때 당시 2022년 4월부터 네. 이제 6개월 동안 10월까지 그때 당시 공사비 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공사비, 실제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사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창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게 지금 다 계속해서 겹치면서 원자재가 엄청 비싸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년 공사비가 뭐 20% 30%씩 올랐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그거를 조금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시공사에서는 올려달라고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합원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네. 했다가 결국엔 중지안을 갖고서 다시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27일 네.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제 입주가 가능해진 상황인데 지금 26일까지는 그러면은 준공 승인이라든지 임시 사용 허가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가기도 전에 다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지에 들어가는 도서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근에 있는 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긴급 대의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추가 공사비 안건이 현재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총 170억 원을 지금 증액해달라고 시공사 쪽에서 요청이 왔고요. 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동남 공연 쪽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도로 포장하고 했는 도로 공사를 한 곳인데 130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40억 원을 중앙건설 여기는 기부 체납지에 들어가는 중앙도서관 그리고 이제 조경 인근 조경을 맡았던 장원조경 쪽에 이제 합쳐서 40억 원을 좀 더 이제 증액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합 쪽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안건이 부결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라고도 하고 네. 실제로 12,000세대가 넘는 지금 세대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게 봐도 4만 명, 네. 많게 보면 5만 명 정도가 지금 거의 뭐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네. 되는 상황인데 이번 이게 만약에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 문제도 조금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댓글에 우리가 뭐 일개 아파트 단지 얘기를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네.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규모인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12,000세대가 사실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잔금 대출을 받을 거란 말이죠. 잔금 대출을 한 가구당 대략 5억씩만 받는다고 쳤을 때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12,000이면 얼마입니까? 5조. 5억이면 5조. 5억이면 5조. 6조네, 6조. 6조. 그렇죠. 6조의 돈이 한꺼번에 움직일 만한 그런 굉장히 커다란 대단지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작년에 이곳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적으로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서서 네. TF 시장 완전히 막 얼어붙었을 그렇죠. 때 이게 이 아파트 단지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자금 시장이 경색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야 아파트 단지 하나가 어째서 뭐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세 가지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대출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대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나게 되면 네, 나면 입주는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출 한도가 지금 원래 아시겠지만 LTV 70%까지 되는 게 확 줄게 됩니다. LTV 40%인가 그 정도까지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금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지금 기존의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거나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전세 시장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부동산 전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네.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 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러면은 주변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도 약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도를 해드리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시 이제 신혼부부도 손을 잡고 네.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300세대가 지금 미리 내 집이라고 하는 장기 전세 주택을 지금 받아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까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둔촌주공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여러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조합과 시공사 간의 지금 공사비 갈등으로 지금 이제 공사 자체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 르엘, 그리고 이제 강서구 방화 6구역의 방화 뉴타운, 장이동의 자이 레디언트, 뭐 신촌동의 잠실 레미아 아이파크, 대조 1구역 굉장히 또 유명하죠. 여기도 지금 제2의 둔촌주공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뭐 이제 해결을 했다가 다시 싸웠다가 해결했다가 다시 싸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아 3구역, 아나 2구역 등등 해서 여기 말고도 총 한 20여 개, 네. 20여 개 지금 공사 구역들이 지금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공사비 갈등을 지금 빚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다들 뭐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에 우리가 굳이 보도를 하고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도시정비 계획 사업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우리 아파트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미리 볼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공사비 이슈가 있고 특히나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규모다 보니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의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좀 잘 될지 안 될지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결은 되긴 되겠죠. 어떻게든 해결은 될 텐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월 27일에 입주를 앞두고 네. 세입자,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략 한 9월쯤에 이미 계약은 다 완료가 네. 됐겠죠. 입주가 11월 27일이니까. 지금도 입주 뭐 그런 전세 매매 그렇죠. 계약, 전세 매매, 계약은 네, 계속해서 계속하고 이루어지고 있을 있는 거고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11월 27일 날 내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던 집을 27일 날 뺍니다. 네. 아침에 빼서 오후에 27일에 그 아파트로 그럼요.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때 준공이 안 떨어지거나 임시 사용 승인마저 안 나서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이러면은 지금 내가 나가야 되는 집이 네. 내가 나가면 이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나는 나가서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2,000세대가 어쩌면은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네. 높아지다 보니까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가운데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앞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오 거기에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 자, 미국 대선까지 이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상간으로 남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좀 높게 시장에선 베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네. 이게 역전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건 뭐냐면 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의 예측 결과인데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52%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42%보다 좀 역전하게 됐다. 근데 이게 이 같은 조사기관, 사실 여론조사기관마다 결과는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도 네.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도가 높다고 보는 그런 여론조사기관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8월 말에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54%에서 56%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고,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에서 46%의 대선 확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8월 이후에 지금 몇 개월 지났죠? 2개월 지났는데 네. 2개월 만에 다시 역전이 됐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베팅 사이트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네. 물론 베팅 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진 않지만, 제가 베팅 사이트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 베팅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 여론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극명하게 나타나서, 네. 그래서 제가 베팅 사이트를 갖고 온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베팅하는 사람들이 60%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에 베팅한 사람들이 39%고요. 야. 전혀 대표성 없고, 네. 여론조사 결과도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 베팅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더라. 네. 그만큼 요즘에 대선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트럼프 쪽에 베팅한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나온 게 경합주의 결과도 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경합주는 박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빙이 그렇죠. 아니면 경합주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경합주는 당연히 박빙일 수밖에 없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날 발표했던 자체 평균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2%포인트, 위스콘신에서 2%포인트, 미시간에서 2%포인트, 네바다에서 1%포인트, 이렇게 4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2%포인트, 또 네. 애리조나에서 2%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포인트 미만으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정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딱 보면서 단순히 누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며, 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되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국내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화면 열어주시면 아무래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결국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관세 장벽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64.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여전히 국제협력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네. 업종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비재 업종 가운데 특별한 혐한 감정이 없는 그런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뭐 우리 첨단 산업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미차 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세 장벽에 대해서 우려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그 고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그 의견의 격차가 아주 크지 않았던 게 저는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가 네. 여기에 딱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쳐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 같다. 이게 60%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측면인 것 같다. 네. 결국은 원화 약세 구간에서 원화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이 좀 다소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것도 정말 반반이었는데, 우리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위기감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는 게 반. 그리고 반대로 경착륙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반. 이건 진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우려감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랑 같이 대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미국의 약속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네.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겠다가 40%로 가장 많았고요. 네.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가 30%로 많았고, 기존 계획대로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대답한 기업은 23.3%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한테 약속했던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던 응답 기업도 3.3%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 요것도 좀 그 눈에 띄었는데, 미국 정부나 지자체가 약속했던 그 투자를 잘 이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거 말고 죄송해요. 이거 말고 이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대선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긴 했는데, 지금 대응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얘기한 곳은 3.3%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나머지 기업들은 정확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은 3.3%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대부분이네요. 부분들이 96.7%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번 대선을 보면서 상당히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겠네요. 그거 하나 좋은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법인세 인하를 항상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네.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를 좀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그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 공장을 세운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다만 그 외에 있는 기업은 결국 미국이라는 국경 바깥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 이야기도 하시던데 네. 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적극 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앞으로 볼만한 관전 포인트겠네요. 14억 원을 준다 그랬나요? 14억 원이었나요? 14억 원밖에 안 되나요? 그 한 명당 뭐
그 청원에 네. 하면은 청원에 서명하면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14억 원인가 준다고 그랬어. 100만 달러. 예. 그 전까지는 46달러 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네. 46달러.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청원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14억 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세우고 자금 굉장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조달하려나. 하고 있어서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기술을 우리가 좀 선보일지에 대해서 오늘 테크데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테크데이 이름이 조금 재밌어요. eForest 테크데이라고 하는데 E는 뭔지 좀 많이들 좀 예상이 되잖아요. 일렉트릭 E겠죠? 네. 일렉트릭, 뭐 이코노미, 네. 뭐 이피시언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들 많고 한데 포레스트가 뭘까? 포레스트라? 포레스트는 사실은 숲이잖아요. 숲이죠. 숲. 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숲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 추측키로는 네. 이게 현대차뿐만 자동차라는 거 산업 자체는 완성차 밑에 1차, 2차, 3차 여러 벤더들이 쫙 있다 보니까 하나의 산업 규모에서 이제 환경을 잃어가고 이게 마치 하나의 숲 같은 네.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이포레스트 테크데이가 올해로 5회차를 맞아서 보여준 게 어떤 거였냐면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 좀 뭐 여러 군데에서는 사실은 이미 공장으로 돼서 네.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에 있는 HMGX 거기는 뭐 그냥 시범 파일럿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지금 웨이모에 공급할 그리고 모셔넬에 공급하고 있는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를 거기서 만들고 있고요. 네. 거기 가면 진짜 사람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로봇들이 다 알아서 옮겨 다니고 조립하는데 그 옮기는 로봇도 오늘 나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AMR이라고 합니다. 오토모티브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이제 보면은 뭐 물건을 싣고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되게 다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공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움직이던 뭐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에 다 싣고 다니면서 얘가 라인별로 움직이면서 다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AGV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냐면은 QR코드를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인데 걔는 이제 차체를 싣고 다니면서 차요? 네. 아. 차체를 한 3톤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차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라인이 움직이듯이 걔가 하나하나 공정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번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뭐 둔덕로, 자갈로, 벽돌로 이렇게 막 지금 밑에서 써 있는데 네. 실제 이제 도로에서 막 주행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할 경우 혹은 이제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 저런 이제 인공적으로 저런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조립할 때 보면은 공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피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의 장치에서 모든 그 조립 구멍에 맞게 다 네. 조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장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용접입니까? 조립입니다. 조립. 아, 이거 조립입니까? 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검사 장비. 검사 장비입니까? 네, 아. 요즘 기존에는 이제 뭐 마지막에 네. 이제 검수라고 하죠. 네.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형광등 불빛 비춰가면서 실제로 이제 기스가 났나 네. 조립이 잘못됐나 이런 거 보는 거를 이제 로봇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레이더와 이거 그 빛으로 네. 이거를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다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았고 이제 AI라든지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가고 SDF라고 하는 좀 생소한 단어 용어를 하나 만들어 이건 뭐예요?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은 뭐예요? 아까 그 검수한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 네. 이제 그 SDF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입니다. 네. 우리가 SDV를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장이라는 말인데 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불안했던 점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네. 현대 자동차 하나의 회사에만 지금 6만 3천 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요. 기아라든지 현대그룹 전체로 다 합치면은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딸려 있는 1차, 2차, 3차 밴드까지 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정년 연장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부분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자동화 이야기가 점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공장은 바로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HMGMA라고 하는 공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런 기술들이 기능이라든지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당장은 네. 전기차 전용 라인만 저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가 되면은 전동화 비중이 높아지고 네. 그러면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순히 그냥 현대차가 잘한다 못한다만 볼 게 아니라 조금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은 일자리를 네. 터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공장을 세울 때는 자동화를 만들게 되면 네. 사실 기존에 계신 분들을 내보내는 건가 아니라 새로운 공장에서 덜 사람을 네.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반발이 좀 적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네, 지금 이게 현대차 쪽에서 그 정년 연장을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자연 감소하는 지금 그 노동자들이 연에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 퇴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런 공장을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강제적인 희망퇴직을 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대차뿐만 아니라 네. 뭐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가져오면서 네. 정년 연장은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참, 이게 양면이 있어요. 네. 기술 개발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또 이제 근로자들의 반발은 또 잠재워야 되는 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1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좀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네. DSR 규제도 높아졌고 금융권에서는 가산금리를 높여서라도 웬만하면 대출을 좀 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조달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코픽스 금리까지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 2금융권의 대출 수요로 좀 몰리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금융권 가운데 뭐 대표적인 곳들이 뭐 보험사 이런 곳이 있겠죠. 예를 들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5조 2천억 원 늘면서 전달보다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는 2천억 원, 또 보험사에서는 약 4천억 원 정도 그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금융권에서 못 받는 그 대출을 이제 2금융권이나 보험사 쪽에서 충당을 하려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의 집단대출도 늘어났었는데요.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2조 1천억 원 그리고 상호금융은 9조 원 정도에 달했거든요. 근데 집단대출은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장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집단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사실상 많아지는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냥 수요가 막 높아지진 않습니다만 워낙 한쪽에서의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요것들도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풍선 효과의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이제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2금융권 관계자들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금리는 내려가지만 코픽스 금리는 올라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억지로 정책적으로 그 대출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 스탠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풍선 효과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풍선 효과에 있는 이금융권 관계자들도 조만간 부를 거다. 네, 그런 겁니다. 야, 대출 문이 좁아지네요. 좁아짐. 네. 근데 잡힐까요? 글쎄요, 이게 뭘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 이게 그냥 가계대출의 그런 이제 많이 나가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건지, 네. 부동산을 잡을 건지, 아니면 뭘까요? 진짜 내수 신작을 위해서는 사실 대출 금리를 낮춰야 늘려줘야죠. 네. 네, 금리를 낮추고 대출 그 총액을 늘려줘야 하는 거는 네. 맞는데 가계대출 워낙 지금 높다 보니까 이걸 잡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잡힐지 감이 안 옵니다. 사실 네. 가격을 지금 잡자니 네, 그 강남 3구 말고는 가격 오른 곳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 가격을 우리가 잡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대출은 확실히 잡아야죠. 대출의 증가는 확실히 잡아야죠. 그건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대출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대출 안 잡으면 자꾸 그 돈이 강남 3구로 가니까 네. 자본시장이 안 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디딤돌 대출 같은 그런 좀 흔히 그거는 말하는데 삽질? 실수였죠. 네. 실수? 삽질? 네. 삽질 같았어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잡아야 되는 거라면. 네, 간단하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노벨문학상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서 네. 지금 주변에서 책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몇 주가도 올라가기도 했고 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조선비즈에서 좀 재밌는 기사를 썼습니다. 보니까 노벨문학상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뒤로 이제 한 카드사에 네. 이제 인터넷 서점 결제액이 600배 늘었다. 와. 600배 늘었대요. 600배. 카드 결제액 600배. 네. 와. 그래서 어떤 건지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간단한 표가 있어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비즈가 이제 카드사 A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일부터 15일까지 이제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10일부터 15일까지 엿새 동안 3대 대형 서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이제 한강 소설에 대한 카드 매출 건수가 직전 6일과 비교해서 591배 늘었다고 합니다. 네. 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591. 결제 건수가 네. 이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제 금액은 360배 늘었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은 590배가 안 늘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책값이 다른가. 책값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이제 3대 서점에서 집계한 한강책의 판매 부수는 약 100만 부라고 합니다. 100만 부요? 네. 엿새 동안 100만 부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보면은 IGA 웍스라는 곳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또 가져와 봤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에 이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의 결제 금액이 51억 원으로 이제 9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11일 하루의 결제 금액이 네. 9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네. 지금 한강 이후에 독서 열풍이 불어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강의 그런 이제 저자의 책을 지금 구하기에 다들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베트남이라든지 해외에서도 지금 한강 책을 구하기 위해서 현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네. 현지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신드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해외의 어떤 문학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어떤 그 영화가 어떤 작품을 탔다든지 그럼 당연히 그 영화 보는 거고. 그렇죠. 문학상을 탔으면 그 책을 어떻게든 사서 보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역직구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외에 네. 있는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참 우리가 이번 기회에 책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서의 어떤 습관이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을 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책을 많이 사가는 우리가 언제 한번 수출로 도서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해보겠습니까? 네. 주요 수출 품목에 도서가 올라가는 날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되게 좀 멋있네요. 그거는. 네.
어쨌든 이제 이번 그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네.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네.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책 좀 읽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그 11월 쇼핑 대전 우리나라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준하는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 뭐 이런 행사들 하잖아요. 네네. 이제 유통업체들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쇼핑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효과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워낙 그 내수도 부진하고 침체도 계속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네. 내수 쪽에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쇼핑 대전에는 좀 많은 분들이 소비도 하고 그리고 싸게도 사고 그 누이 좋고 아우 좋은 매부 좋은 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네.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통 구조상 우리는 결국 유통 마진 줄이는 정도밖에 할인을 못 하긴 해요.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내수 침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